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번외로 저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에 다시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응용 시간인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와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지식들 기초해서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을 이제 비교해 볼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인데 지금 요 그래프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이제 한국의 실업률입니다. 한국의 실업률이 요 그래프가 여기 지금 두 개 있죠. 요거는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그 구직 활동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업률 계산을 하려면 실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실업자의 기준이 과거에 한 요 기준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을 실업자라고 했냐 그러면 구직 활동을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이제 실업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실업률이 더 높겠습니까? 실업자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구직 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구분하는 경우하고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이제 실업자에 포함시킨 걸 구분하면 두 번째 매저가 실업자들을 더 많이 캡처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업률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선은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밑에 있는 요 선이 지금 요 선이 한국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요 위에 있는 이제 파란색 녹색 요 선이 미국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X축이 연도를 나타내는데 1978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대체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한국의 실업률보다 대체적으로 높죠. 그지? 요 때만 지금 요 기간만 빼놓고 요 기간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98년, 99년 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특정 시점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뭐지? 항상 미국의 실업률이 한국의 실업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경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항상 한국보다는 미국의 실업률이 더 많이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어떤 경제 상황과 무관.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보다 적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보다 더 높았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99년 이럴 때니까 이때 이제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외환위기가 당시에 98년, 99년에 터졌던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줬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그 지금 영화에도 나왔던 거 있죠. 그 당시에 외환위기 관련되어서 김혜수가 나왔던 영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그 외환위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 개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발생했는지. 자 이제 보시면 일단 이제 이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는 건 그거였습니다.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에 비해서 거의 모든 시점에서 낮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상황을 보죠. 요게 이제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80년대 초반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9년, 10년 이럴 때네요. 이때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2009년, 10년 이럴 때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때 보시면 9.3%, 2009년에 2010년에 9.6%까지 증가했대요. 이때가 뭡니까?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죠.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자가 엄청 많이 생긴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실업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2018년까지는. 그랬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다시 이게 지금 4%까지 떨어졌다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2018년, 19년에 보시면 3.9%, 3.7%까지 다 떨어졌다가 다시 2020년에 8.1%로 치솟았죠. 이때가 뭡니까? 그 소위 말하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죠. 3.7, 2019년에 3.7, 8.2% 치솟은 거지. 여기서 그림을 더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2018년에 3.8이었다가 그지? 2019년에 3.7, 좀 조금 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020년에 8.1%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여전히 2019년에 3.8, 2020년에 4.0이니까 이 경우에도 코로나가 있더라도 2019년에 3.8이었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2019년에 3.8, 그 다음에 2020년에 4%.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2020년까지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실업률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이후에는 쭉 감소해왔다. 이게 특징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 여기까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은 보시면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 변동폭이 크죠, 그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근데 한국의 실업률은 이때만을 제외하고 특히나 최근 한 20년 동안 실업률 변동폭을 보면 거의 변동성이 없죠. 한 3%, 4% 내외에서 거의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 따지면 3.1%에서부터 시작해서 3.2%, 3.1%, 최근에 3.8%, 3%, 4% 사이에서 변동폭이 거의 없죠. 이런 세 가지 특징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이 다 이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시점이 낮다. 왜 그러지? 이 이유에 대해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건 왜 그러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계속 감소했다가 이번에도 코로나가 터져서 조금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왜 실업률이 작년에 증가했는지 알죠. 코로나 때문이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실업률이 감소했는데 왜 그러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제 시간에 따라 실업률 변동이 대단히 작은데, 그지? 이거는 왜 그러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실업률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 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건데, 그러면 그 나라의 노동시장의 상태를 본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상태가 이제 그 나라의 경기 상황을 제일 가장 많이 반영하겠죠.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고용될 거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업률이 줄어들 거고,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해고가 될 거니까 고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래서 실업률이 경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은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경기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야? 아니면 한국은 계속 그렇게 경기 변동이 없었던 거야? 한국의 경기 변동이 있었죠.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뭔가 이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반영이 안 되지? 이제 그런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한국하고 미국만의 독특한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를 이제 해봤습니다. 어떤지.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들의 어떤 그 실업률을 쭉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15 이상 OECD 국가들 대상으로 실업률을 쭉 계산해서 한국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OECD 국가들의 실업률입니다. 제일 실업률이 높은 애가 2002년에 보면 슬로바키아가 18.7%네요. 엄청 높네요, 그지? 근데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와중에 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3.3%인 거죠. 2002년에. 그러니까 한국보다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스위tzerland,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정도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보다 실업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든 OECD 국가들만 비교해 보더라도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셔야, 이게 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을 정말 잘 반영하고 있다면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OECD 국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에서 이미 또 살펴봤죠.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거 2002년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른 연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 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3.7%. 그리고 아주 낮은 군에 속합니다. 한국보다 더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이번에 재팬이 들어왔네요. 체코 리퍼블릭.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tzerland는 이제 빠졌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항상 작았고.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의 실업률이 낮았던 거는 2002년의 실업률 일본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높았지. 그래도 상대적으로 5.4%였습니다. 2002년에.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2.8%니까 이거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반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실업률이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리타이어 되면서 일반적으로 일정 정도 필요한 일자리에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제
고용이 쉽게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체코 리퍼블릭은 아마 이제 체코의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은 다른 나라 2017년에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실업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이 실업률이 그 나라의 노동시장 상태를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고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 한국의 노동시장 상태는 2002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좋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것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본 거죠. 첫 번째, 한국은 항상 실업률이 낮았다. 보시면 시간에 따라 실업률 변동이 거의 작고 그 2000년대 지난 20년 동안 실업률 변동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별로 정보를 안 주는 거지 이 자체가. 그런데다가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에 비해서 거의 모든 시점에서 낮는데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더라도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국의 실업률은 왜 이렇게 항상 낮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레이버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우리가 아까 봤던 실업률을 측정할 때 갖고 있는 문제점하고 관련이 있죠. 실망 실업자든지 시간 관련 추가 실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잘 반영이 안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관련해서 또 이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거고 세 번째 이제 메저먼트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한국의 실업률 잘못 측정해가지고 혹은 한국의 실업률의 데피니션이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한국의 실업률의 데피니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ILO 데피니션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피니션이 달라서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 측정을 잘못해서 서베이를 잘못해서 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인 어떤 국제 기준을 다 따르고 스탠다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크니컬한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한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서 뭔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반영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거고 아니면 다른 지표를 봐야 되겠지. 한국의 노동시장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실업률보다는 다른 지표를 봐야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일단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설명은 뭐냐 그러면 이 아까 보인 것처럼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업자는 아니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취업 애로 계층 이게 실망 근로자들이죠. 실망 근로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 특히 우리가 말했던 쉬었음에 대단히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사람들까지도 고려하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고용보조지표 실업률의 한계점을 보여준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주면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간 비교해봤잖아요, 그죠? 이제 데이터가 한국은 2015년까지만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니까 그때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한국의 고용보조지표 이제 소위 말하는 실망 근로자, 취업 애로 계층이지, 그지? 그 사람들을 포함하면 고용보조지표 3하고 이거와 아주 유사한 미국의 고용보조지표 U6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국의 고용보조지표 값이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요때는 좀 비슷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뭡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여기를 보면은 한국이 고용 노동시장 상황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훨씬 더 나빠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게 더 노동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공식적인 실업률보다는 고용보조지표 3 같은 혹은 고용보조지표 2 같은 것들을 더 유심히 봐야 되겠구나.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슈인데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실업자여야 되는데 자기가 생계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오히려 이제 생계 때문에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 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뭐지 고용률은 증가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취업자로 간주하니까 생계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실업자인데 자기가 뭐지 취업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 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질문하고 생계 때문에 안 좋은 잡을 찾는 거죠. 파타임 잡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근데 한국에서는 파타임 잡도 파타임 잡이지만 뭐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 이럴 때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에 이제 그 뭐지 실직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애기들 이제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러면 이제 또 이제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직장에 취직은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맥도날드 취직해서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되자 해서 이제 뭐 온갖 종류의 그 프랜차이즈라든지 혹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의 자영업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그러니까 전체 그 경제활동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 20, 취업자 중에서 한국에 취업한 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 앞에 데이터를 보면 취업자가 한 2021년 1월 기준으로 2,581만 명 정도 되는데 혹은 2,582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자영업자가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는 저기 뭐지 잘렸으니까 실업자거나 혹은 이제 비경제 활동으로 갔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잘리자마자 바로 이제 자영업을 새로 장사를 하고 창업을 하고 자영업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 취업자로 간주되니까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고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하면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지? 내수 성장도 하락하면 경제가 안 좋으면 실업자가 늘어나거나 비경제 활동이 늘어나죠. 둘 중에 하나지, 그지? 내가 잘리면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다시 일자리 찾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되고 혹은 일자리 찾기 위해서 구직 활동했는데 일자리도 안 잡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쉬었음 이렇게 가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지. 취업자가 잘리게 되면 일하다가 이제 잘리게 되면 실업자가 되거나 둘 중 또 하나는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실업자가 늘어나거나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납니다. 혹은 둘 다 늘어나죠. 단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경제가 안 좋아진 2021년 1월 달을 보면 취업자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는 늘어나죠. 둘 다 늘어납니다. 실업자도 늘어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늘어나고 대신에 취업자는 줄어들고 아주 이게 티피컬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대 지난 20년 동안은 보면 오히려 지금 이번 코로나 때는 지금 저렇게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과거의 상황을 보면 취업자가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취업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업자가 왜 증가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당장에 이제 아까 말했던 취업자가 증가하거나 오히려 늘어나거나 혹은 취업자 수가 이렇게 하죠. 이건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하기보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실업자 수가 변동이 없거나 거의 변동이 없거나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로 인한 비경제 활동 인구 수가 거의 변동이 없다. 왜? 이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잘렸던 사람들이 곧바로 뭘 하게 되면 곧바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직종으로. 근데 어떤 직종으로 되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질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취직하게 되고 우리나라 따지면 자영업자로 취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자영업자가 다 일자리 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끼리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죠. 여러분들 편의점 간의 경쟁, 뭐 식당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한계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데 이 한계 자영업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1년 동안 벌어들였던 그 이익이 최저임금 1년 동안 최저임금 받고 일했던 사람들의 이익보다 훨씬 작은 그런 경우에 자영업자를 보통 한계 자영업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양질 일자리가 아닌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반영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실업률이 그렇게 거의 변동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한국의 실업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설명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왜 낮은지 그리고 왜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실업률이 거의 변동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버니에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번외로 공부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양질 일자리가 계속 부족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양극화가 계속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 안전망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과거에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아직 이제 이게 시작 단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노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